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벌써 12월 6일이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올 한 해 결산하느라고 바쁜 그런 시점인데 저는 경제기자로서 올해 돌아보면은 딱 떠오르는 말이 뿌연 미세먼지입니다. 안타깝게도 2013년 경제는 뿌연 미세먼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과연 좋아지는 건지 아닌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좋다고도 하고 뭐가 진짜인지 진짜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전세난도 심각했는데 집 사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집을 사도 되는지 그런 것도 불확실했고요. 모든 것이 좀 불확실한 그런 먼지 낀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불안하고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결과와 과정을 보여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미세먼지가 왜 생겼고 어떤 영향을 주고 왜 나쁘고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연말 특집을 매주 금요일에 마련을 했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2013 증시를 말한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김윤경의 생생경제가 경제계의 뿌연 미세먼지를 진공청소기가 돼서 없애드리지는 못하지만은요. 농도가 어떤지 또 언제가 심하고 내년엔 어떨 건지는 머리를 모아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요일의 연말 특집 시리즈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네, 좀 전에 마감한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심재엽 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외국인들이 저질러 놓으면은 우리가 좀 마무리하고 뭐 이런 수급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5일째 지금 순매도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 쪽으로 지금 스탠스가 바뀐 것 같고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스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1,05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은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그동안 한 1년 동안의 흐름을 본다면은 외국인은 간단하게 외환시장에 동요가 나타날 땐 팔고 안정이 될 땐 샀습니다. 지금과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펀더멘탈이 좋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순매도 쪽에 무게를 갖다 둘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장중 동향 역시 또 장중에 좀 지수가 등락을 거듭했지만요. 1980포인트 전일 대비 4.36%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 거래소 모두 지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으로 지금 마감됐는데요. 네. 양쪽 시장 모두 약한 지수 흐름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이게 환율 따라서 움직인다. 이것도 또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환율과 외국인의 이 매도세 좀 상관관계를 가지고 지켜봐야지 될까요? 일단 최근 한 3년 정도의 트렌드를 갖다 보게 되면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70원 이상대에서 순매수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1,050원대에 진입하면은 매도 쪽으로 바뀌면서 차익 실현을 했었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성향이 모두 틀립니다. 지역도 틀려가지고요. 장기 투자 성향에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동안 한 3, 4년은 꾸준히 갖고 가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갖다 약기시키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외환시장의 움직임과 좀 맥을 갖다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한동안 잠잠했던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이제 점점 축소할 것이다. 이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제 증시 분석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뭐 사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온 재료도 아닌데 계속 우려한다. 또 걱정이 없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양쪽 완화의 부분은 내년도 1월 달까지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네. 한 3년 동안 이끌어왔던 상황인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 간에도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던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업종이 좀 약세이긴 한데요. 네. 거기서 이제 IT 쪽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통신사와 그리고 애플이 서로 협약을 갖다 맺은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의 물량이 중국에 좀 많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양상에는 여기와 관련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녹스,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고요. 네. 그 외 종목군들 같다 보면 미세먼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좀 약박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NC소프트 외국인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예. 게임주 전체를 주목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NC만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게임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 중국에서 지금 런칭이 되면서 가입자 수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좀 영향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모바일폰과 관련된 그런 게임주 같은 경우에 좀 제한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다음 주 상황은 어떨까요? 시장 상황은 여전히 미국의 시장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때까지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금융통화위원회와 그리고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수급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심재엽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리모델링 수직 증축 내년부터는 되는 건가요? 아마 한 4월 정도부터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작년이 아니라 올해였죠. 올해 4월 1일 이른바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네. 나올 때 이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네. 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냥 기존에 있는 골조 범위 내에서 층을 더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수직 증축이 허용이 되면은요 최대 3계층까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층 아파트다 그러면 18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구 수도 전체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물론 조건은 지은 지 15년 이상이 된 아파트가 이제 조건인데요. 근데 그동안 이 방안을 놓고 이게 입법화가 지연이 되다가 이제 오늘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에서 이 리모델링법 이걸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제일 중요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아마 상임위, 법사위, 뭐 본회의 다 통과가 돼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는 건 아마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체로 이 입법 스케줄로 봤을 때 내년 4월 한 말 정도부터는 이 수직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이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지역이 네. 일기 신도시들입니다. 그렇죠. 분당, 예. 일산, 평촌.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지은지 여기는 벌써 20년이 넘었죠. 네. 20년이 넘었고 그 이후에 지은 신도시들은 아직 리모델링 수요가 없고요. 분당, 일산 이런 데들은 다 이제 20년, 25년 가까이 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리모델링 수요라는 게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 이 차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좀 주택 경기가 네. 다시 좀 붐을 띄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도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된 건데 글쎄요. 뭐 네. 없는 것보다는 수직 네. 증축이 안 되는 것보다는 뭐 분명히 뭐 시장이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만 근데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사시는 이제 거주자들이 네. 사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입주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고령층이래 가지고 실제로 지금 일기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굉장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도시로 지금 네. 꼽히고 있는데요. 즉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과연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끼실 것인가? 네, 그 부분이 항상 그렇죠. 얘기가 되죠. 그리고 뭐 연세들도 많으시고 네. 또 리모델링을 이거 하다 보면 추가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뭐 고령화 시대 이 생계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집에 돈을 더 투자를 할 필요를 느끼겠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리모델링의 효과라는 것이 수직 네. 증축의 효과라는 것이 주택 시장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빨리 통과가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창업해라 그러지만은 창업했을 때 망한 사람은 머리를 더 눌러서 주저앉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네. 뭐 다른 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융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오늘 신재민 금융위원장이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패 후에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금융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해외 진출하는데 일단 좀 도움을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실패한 창업자에게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좋은 글씨를 새겨가지고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아예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금융제도가. 뭐 신용불량자니 뭐 이 부도의 경험이니 뭐 연체니 이런 것들이 이 깨알같이 그야말로 다 신용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네. 뭔가 재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재기가 불가능한. 불가능해요. 결국 재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돈은 금융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금융이 그것을 외면하다 보니까 재기의 기회 자체를 그 싹을 금융이 잘라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오랫동안 지적이 돼 왔고 네. 오늘 신재윤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글쎄요 과연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갈지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시장에서는 사실 승패는 갈려져야 되겠죠 반드시. 물론이죠. 모든 예. 사람이 이길 수는 없는 거고 네. 원정적으로 뭐 그 결과까지 승패의 결과까지도 봐주고 뭐 네, 이런, 그렇게 예. 돼서 곤란하겠습니다만 다만 냉정하게 승패는 가리되 이 패자한테도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시장 경제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승패 자체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인정을 잘 안 하려고 듭니다. 자꾸 불복을 하게 되고 물론 룰이 합당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자꾸 이 승패 자체, 결과 자체에 네. 불복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패자가 생기면은 아예 또 제기가 안 되는 뭔가 근본적으로 이 시장 네. 경쟁의 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저도 기사로 많이 써왔습니다만은 창업할 때 이 네. 뭐 신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줄 때 꼭 창업자가 연대 보증하게 하거든요. 네. 요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없으면은 진짜 뭐 신불자라든지 이런 좋은 글씨는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어렵죠. 이제 네. 저런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장래성을 봐야 되는데 예. 물론 이 어떻게 미래를 점쟁이처럼 그걸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금융이 선진화된 금융이라면 최대한 그런 거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좀 해줘야지 되는데 네. 무조건 그 창업자의 자산을 담보로 삼는 게 바로 이 연대보증제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긴축의 시대가 끝날 기미가 보인다. 이미 끝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네. 이 유럽 재정 위기 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 리만 사태 이후에 네. 처음에 이제 금융 위기가 한바탕 몰아닥쳤고 그다음에 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재정 위기가 왔죠. 재정 위기가 와서 각 나라들이 특히 유럽 국가들이 그야말로 강한 재정 긴축을 폈습니다. 그게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그것이 끝나가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재정의 어떤 허리띠 졸라매기가 조금 이완이 되면은 네. 결국 경기 회복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는가. 오늘 블룸버그가 그렇게 분석을 기사를 네. 실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 IMF 통계를 인용해서요, 이 G7 선진 7개국들의 재정 적자 비율을 봤더니 2010년 평균 5.1%였는데 내년에는 한 1.2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평균 적자 금액도 3년 전보다 한 4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이 재정 긴축에서 재정 완화, 뭐 완전한 뭐 팽창으로까지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완화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성장률도 최대 이 긴축 때보다 한 2배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꾸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근데 저는 궁금한 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재정 정말 적자가 엄청났던 나라들. 네. 이 나라들이 얼마나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는지 적자 비율이 줄어들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거기는 최근 암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나라들이 발행했던 국채라든가 네. 이런 거 수익률들은 확실히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요. 예. 확실히 이제 그래서 큰 고비는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EU 체제 하에서 네. 생존 모르겠습니다. EU의 우산 덕분에 보호 덕분에 또 살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이 EU 시스템 하에서 과연 그런 나라들이 생존 가능성이 궁극적으로 있는 건지 네. 확실히 저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 나라로서는 또 탈퇴하면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우산 안에서. 탈퇴해도 네. 망하는 건데 같이 있는 것도 분멸하는. 사실은 예. 독일만 힘들죠. 네. 예. 그리고 어제 이 한 호주 FTA 타결 소식 전해드렸는데 호주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하네요. 예, 이게 과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던 익숙한 광경인데 네. 호주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투자자 국가소송제 예. ISD라는 게 이번에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호주의 야당 그리고 호주의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이제 과거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하고 FTA 맺었을 때 이 ISD 때문에 굉장히 많이 네, 많았죠. 예. 그래서 왜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을 다른 나라 기업들한테 넘겨주느냐. 그렇죠. 기억납니다. 예. 그런 쪽으로 굉장히 야당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네. 반발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이제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호주는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투자한 이 비중이 워낙 커가지고 네. ISD를 배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지난 노동당 정권 시절에서는 한 6, 7년을 집권을 했었는데 이 FTA에서 ISD를 아예 다 배제하는 쪽으로 협상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호주 정부가 바뀌고 한 호주 FTA에서 처음으로 이 ISD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집권했던 지금은 야당이죠. 네. 이 노동당 쪽 그리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똑같은 우리가 반대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을 다른 예. 나라 기업들한테 내주느냐. 예. 분쟁 해결 절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 기업한테 줌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네. 호주 정부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 예. 얼마든지 안전장치가 있다 이렇게 많이 해명을 듣던 하고 얘기네요.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 똑같이 예. 벌어지고 있던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좀 예. 불편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를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 맛있는 경제 시간이 있습니다. 불경기를 이기는 서민 메뉴, 이른바 길거리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맛있게 나눠보겠고요. 또 경제 영화관 시간이 있습니다. 최근 개봉된 영화 11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의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 공연, 관객 동원 1위. 저력의 가원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우 앵콜 공연 12월 7일과 8일 부산 빅스코에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무대 위의 작은 거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파 하나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가 있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또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뉴르부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음식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볼 수도 있죠. 음식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볼 수 있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유진 푸드칼럼니스트께서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경제 지표들 다 좋다 그래요. 호황이다, 사상 최대치다, 최고치다. 네, 그래서 뭐 체감은 안 되는데. 그렇죠. 체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실제 이게 좀 산정되는 것과 또 이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예, 근데 우리는 다 지금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음식에서도 네. 이런 불황의 기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나요? 커요. 굉장히 커요. 얼마나 그러니까 예. 불황이 온다. 혹은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온다. 아니면 여야가 굉장히 대립을 한다. 네. 시위가 많아진다. 이럴 경우에는 매운맛이 굉장히 급부상을 해요. 화가 나서들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매운맛을 먹는다고 화가 누그러뜨려지는 건 아닌데 그만큼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전 세계 언어가 다 공통점인 게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먹거리가 세져요. 간이 세져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세 침략이 거의 없었거나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유지를 해온 역사를 네. 유지해온 민족들의 음식을 보면은 굉장히 그냥 슴슴해요. 네. 기본 간 정도 그리고 소스 종류도 뭐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데 특히 침략 많이 받은 나라들 보면요 맵고 짜고 시고 뭐 달고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네요. 네. 그리고 예. 그 중에서도 매운맛들이 워낙 강하죠. 뭐 예를 네. 들면은 멕시코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레드 페퍼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게 이렇게 그려지는군요. 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뭐 저희 프로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또 불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혼란을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불황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체감되는 정말 그런 체감되는 상황은 것 중에 뭘까요? 하나는 지표로 뭐 숫자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매출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느는 곳들이 있어요. 네. 두 업종 같은 경우. 하나는 편의점. 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방송하기 전에 바로 들렸다 왔는데 버글버글해요. 점심시간도 아닌데. 그렇죠. 버글버글해요. 도시락 하나 사거나 삼각김밥과 뭐 그렇죠. 우유 뭐 이 정도로 그냥 때우려는 뭐 사람들. 라면 하나. 네. 그러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요새는 워낙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뭐 김치찌개 7,000원, 비빔밥 8,000원, 곰탕 10,000원, 뭐 원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임대료도 올라서 심해요.
너무 심하죠. 급여는 그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급여는 네. 아이 성적과 더불어서 안 오르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집은 그런가요? 예.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매출 같은 경우는 수직 상승을 해요. 네. 이건 뭐 비단 한국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버블 경제가 끝나고 나서 약 10여 년 동안 불경기를 이어왔던 일본도 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들은 점점 개체 수도 늘어나고 매출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어디냐면 포장마차들. 아, 네. 포장마차 중에서도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는 네.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예전 같으면 그냥 달랑 하나 먹었어야 되는 단품 위주였었는데 네. 요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든든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식류도 좀 있고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에 정식류가 있나요? 그럼요. 컵밥과 세트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아. 뭐 노량진을 강타했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 취재를 안 나가봤더니 네. 포장마차에. 그러니까 이게 점점 길거리 음식 자체도 불황이 오면은 예전에 있던 그냥 꼬치 메뉴 하나 이런 걸 갖고 버티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1,000원 꼬치였었던 닭꼬치에 1,000원짜리 굉장히 열풍이었었잖아요. 이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2배로 올릴 수는 없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원가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럼 1,500원 정도 하고 사실 원재료량은 한 15% 정도, 20% 정도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꼬치가 길어져요. 아, 또 그런 또 비밀이 숨어 있군요. 예. 근데 이제 길거리 음식은 네. 그래도 편의점의 그 도시락이나 삼각김밥과 더불어서 네. 우리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토스트가 뭐 1,500원, 2,000원 하다가 갑자기 이제 2,500원 한다. 이러면은 또 사 먹기 싫어지잖아요. 안 가죠. 네. 발길을 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부담은 사실 소비자 가격에 판매가에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500원씩 올린다라고 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어떤 식이죠? 세트 메뉴 구성. 아. 그러니까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뭐 떡볶이가 따로 있고 네. 김밥이 따로 있고 순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부 다 더했을 때 보통 1인분에 한 2,500원 정도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 개를 합쳐놓으면 7,500원인데 우리 이미지 머릿속에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 세 가지를 먹으면 양은 둘째치고 7,500원이네 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김떡순 시리즈. 네. 김밥과 떡볶이와 순대를 먹는데 사실 정량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격을 4,500원. 아, 이 3,500원? 3단 합체 김떡순의 비밀이 또 여기에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섞이다 예. 보면은 아무래도 네. 그래서 쭉 적게 줄 수가 네. 있고 가격을 올려받는 효과가 있겠죠. 오히려 불경기가 오면은 포장마차나 길거리 음식들의 가격은 하락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양해져요. 고급화되고 참 재밌죠. 고급화된다 그러면은 좀 뭔가 이렇게 포장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포장마차만의 길거리 음식은 이런 거다라는 그렇죠.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대표적인 거 몇 개 좀 들어주세요. 사실 출발을 했던 거는 부산이었었어요. 부산이 사실 길거리 음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계절에는 어묵이잖아요. 네. 흔하게 꼬치에 이렇게 막 꽈배기처럼 꼬여 있으면 간장 살짝 발라가지고. 예. 근데 부산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게 호황 때는 사실 이 메뉴가 등장을 안 하다가 불경기가 되면서부터 등장한 게 있어요. 꽃게 어묵. 가격이 왠지 비쌀 것 같은데요. 비싸 보이죠. 예. 게를 한 2마리 띄워주는 네. 거예요. 근데 게를 띄워서 국물을 3탕, 4탕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도 검증하지 않아요. 알 수 없죠. 물어보지도 네. 않고. 게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가격을 300원, 2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요런 어묵에 관계된 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명한 제과점에서 팔던 메뉴 중에 하나 있었어요. 고로케라고 하는, 크로켓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는 고로케 얘기를 많이 하죠. 고로케가 거리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고로케가요? 네, 고로케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고로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지금 각 지역마다 카레 맛도 있고 채소 맛도 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한데 한 대여섯 종류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거리에 매장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반 포장마차식이 되겠죠. 그것도 포장마차도 브랜드가 있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있어요. 건가요? 체인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양화되는데 가격이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타면은 보통 한 1,800원, 2,200원 아주 유명한 집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크로켓이라고 하는 게 거리로 나왔다? 그럼 이 선입견들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네. 이 비싼 음식인데 라고 하는. 그래서 점점점 불경기 때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이름만 네. 네이밍이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밖으로 등장을 해요. 밖으로 자꾸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도 사람들이 그러면 약간 좀 고급스럽다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또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되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경기에 사실은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나 빵집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로서의 좀 길거리 음식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이게 길에서 먹으면 왠지 맛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허기질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렇죠. 풍기는 이 냄새 향도 마케팅. 그렇고요. 예. 뭐 한동안 그 만두가 열풍을 일으켰었죠. 1,000원 만두 해서 네. 안에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있는데 사실 뭐 속이 뭐 그렇게 뭐 튼실하게 들어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지금 이런 차가운 공기에서 네. 김이 확 올라오잖아요. 일부러 액션들을 좀 그렇게 하세요. 그럴 것 뚜껑을 열 같아요. 때도 네. 살포시 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확 열면서 네. 이렇게 소용돌이 치게끔 회오리가 뜨는 것처럼. 뭐 어떤 이 마법의 연기가 네. 그 김이 피어오르는 것 지니가 같은. 튀어나올 것 같고. 그렇죠. 예, 지니 그런- 만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만두도 한때는 굉장히 많다가 요즘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렇죠. 또 한때 굉장히 많았던 게 상가마다 그 닭강정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유행이 있죠. 유행이 있어요. 분명히 유행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뭐 경제 얘기를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올 겨울부터 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뭐 다양하긴 한데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외식업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세요. 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또 뭐 잘 될 창업 것만 설명. 같은 또 기대감. 창업성명에 가보고 그러면은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깃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트렌드는 네. 프랜차이즈 업체를 지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좀 길게 갈 수 있는 브랜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스스로 찾아야 돼요. 프랜차이즈 업체도 그렇고 네, 업체. 하려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하시려고 할 때 예. 이게 요새 잘 된대라고 한다기보다는 최근 5년 동안 그 숫자 변 네. 대리점 가맹점 숫자의 증가 폭이 있어요. 증감의 폭이. 그걸 확인해 보시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고. 근데 다들 잘 될 때 물타기들을 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다 뭐 보니까 조개구이집 뭐 강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강정도 이렇게 가만솥 해가지고 마찬가지고요. 강정집이 막 네. 한 집 건너 한 집씩이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거. 그리고 사실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너무 많아지면 너무 맛이 많아요. 없어져요. 사실은 이게 예. 좀 희소성도 좀 있고 해야 그렇죠. 요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네. 2번 정도 먹을만 하네라고 하는데 사실 질리죠. 물리고. 그렇죠. 근데 그게 우후죽순으로 비슷비슷한 메뉴들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부하고 네. 싶은 얘기는 절대로 주변에 잘 됐다는 얘기는 듣지 마세요. 네. 뭐 힘들어서 안 될 됐고 거다? 예, 이런. 문 닫았다 이런 얘기들을 먼저 검토를 네. 하시고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하고 나면은 길거리 음식 쪽이나 혹은 뭐 이런 강장류의 예. 그 소규모 아주 소규모의 프랜차이즈를 엄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불황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이 맛있는 얘기와 함께 또 경제 이야기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물러갑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자, 이제 음식에서 경제 이야기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극장으로 가겠습니다.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는 시간,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음식도 유혹적인데 영화도 참 유혹적인데 오늘은 어떤 또 유혹적인 영화를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 최신작 한 편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만약에 24시간 앞을 알 수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24시간 앞 미래를 경험하는 그 타임머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김현석 감독의 11시입니다. 예. 사실은 사람들은 좀 미래로 가는 것, 또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을 상당히 열망해 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과를 안다면 판단하기가 쉽고요.
또 이제 자신의 현실의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 예전에 그 백투더 퓨처, 네. 그리고 또 터미네이터, 이 영화들 보면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미래로 가는 이제 사실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임머신이라는 개념이 나왔었고요. 네. 이 타임머신 사실 개념을 만든 이유도 좀 그러고 싶다. 그런 사실 일종의 유혹 이것 때문인데 여러 가지 또 패러독스들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과거로 가서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연애하는 것을 막았을 때 예. 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예.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예. 네,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또 타임머신 패러독스라는 것도 있는데 네. 타임머신을 설사 인간들이 개발을 하더라도 타임머신을 만들기 전으로는 절대 못 간다. 뭐 이제 이런 또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공계에서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타임머신이라는 개념이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서 좀 많이 또 시작이 됐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남긴 좀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런지는 모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이 영화 보시면 계속 이 말이 이 구절이 계속 또 반복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아인슈타인도 멋진 말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11시도 이 타임머신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 이동을 연구하는 이런 프로젝트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3년째 이런 그 타임머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사에서 이 프로젝트 중단하라 통보를 합니다.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 팀장인 이제 우석이 프로젝트를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성과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동료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24시간 앞 미래를 갔다 오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4시간 이후, 전에, 하루 앞선 그 연구소의 미래로 시간 이동을 하는데, 네. 봤더니 하루 만에 연구소가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깜짝 놀란 우석은 24시간 동안 도대체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 내용을 담은 CCTV 데이터를 메모리에 담아서 이제 다시 과거로 현실로 돌아오는데요. 네. 돌아와서 이제 풀어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연구원들의 내일까지 미래가 보이는데 대부분 죽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 영화 스릴러물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타임슬립이나 타임머신 이런 거 저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정말 네. 보고 싶어지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은 재미는 있겠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경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나요? 네, 어제 통계청이 발표했던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었죠. 네. 생명표라는 게 있는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 보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납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앞으로 나는 지금부터 네. 몇 살까지 더 살까? 네. 이런 것을 통계 자료로 만든 게 생명표 중에서 특히 그 기대 여명이라는 겁니다. 네. 이 생명표를 보면 이제 기대 여명 자료 0세부터 1살 간격으로 해서 100세까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살 간격으로 작성된 생명표를 우리가 완전 생명표라 부르고요. 또 5살 기준으로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간이 생명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이게 뭐 보험사나 이런 데서는 꼭 필요한 그런 자료일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산다고 하나요? 네,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살까? 일단 이 생명표를 보면 대충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2012년 기준으로 20세는 앞으로 61.9년, 40세는 42.4년, 그리고 60세는 24.2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네. 40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대 연명이 42.4년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들은 몇 살까지 살까? 봤더니 81.4세가 나옵니다. 이런 이제 신생아들의 기대 여명은 기대 수명이라고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나라의 평균 수명, 바로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어제 발표로 보면 81.4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역시 이 자료를 많이 쓰고요. 생명표 자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국제 비교 자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사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생명표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망률도 추정이 가능한데요. 역시 내가 언제 죽는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망률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1세 미만 아기들이 내 사망률, 이것을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보건복지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자료가 되고요. 또 비례 사망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50세 이상 생존자를 이제 총 사망자 수에 나눈 건데 역시 이제 고령화의 또 척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수치를 이제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생명표는 언제부터 누가 만들어 온 건가요? 네, 이 생명표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제 영국의 이제 그런트라는 사람인데요. 1962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네. 사망 보고서에 관한 자연 및 정치적 관찰 이런 저서를 내면서 사람 인구의 사망 그리고 출생에도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찾아갔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개량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는 저 생명표랑 좀 비슷한 내용은 천문학자 헨리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 헨리의 성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 그분이군요. 네, 그러니까 헨리의 성을 만들었던 이 헨리라는 사람이 생명표를 근대적인 형식의 생명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헨리가 만든 생명표를 보면 연령에 따른 사망자 수 그리고 생존자 수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거에서도 계량화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생명표가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었나요? 네, 그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 교수 미즈시마와 그리고 조선인 강사 최희영이 만들었다 이런 그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당시에는 5세 간격으로 간이 생명표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그 통계가 그다지 이제 정확하지 않아서 허점이 많았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최초의 생명표 1978년에 가서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명표 상당히 늦게 만들어졌죠. 외국에 비하면 그냥 200년 가까이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늦었나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사실 생명표라는 게 확실한 인구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통계 작성하는 게 늦었다 그런 얘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발표된 거는 작년의 생명표잖아요. 예. 한 해씩 늦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생명표는 원래 2년 늦게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 생명표는 그 올해가 아니라 사실 내년 1월 1일 날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너무 늦다. 이래서 살짝 또 앞당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태어난 아이의 만약에 영아 사망률을 알려면 이 아이가 1년 뒤에 죽을지 살지를 알려고 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역시 그 생명표는 올해보다는 이제 늦은 그 지난해께 작성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추리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 생명표는 보험 산업에서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것 이외에도 이 생명표가 필요한 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 생명표가 나왔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생명표 쓰이는 데가 보통 이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쓰이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인명피해 보상비를 산정하거나 보험료율 이런 데 쓰이는데 이 생명표를 보면 육아시설을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보육시설은 얼마나 할지, 또 교육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산업에 모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에 대한 투자도 또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예.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 연구원들이 내일이면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면은 절망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생명표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연구원 중에 40대 연구원이 있다라고 치면요. 네. 통계적인 생명표를 보면 사실 이 사람의 기대여명, 이 사람 한국인이라 치면 생명표상 보면 42.4세입니다. 그리고 또 그 40살이 41살이 되기 전에 죽을 확률도 통계표에 있는데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0.11%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 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 42년을 더 살 수 있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제 24시간 안에 죽는 셈이 되는데 사망 확률 0.11% 안에 든다, 자신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통계적인 얘기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더 살 수 있는 시간은 즉 그 기대 여명은 하루 24시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비디오가 맞고 삶을 바꿀 수가 없다면 사망률은 100%가 될 텐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꾸지 못하는데 일단 영화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아쉽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보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내일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3부는 연말 특집 1탄 2013 증시를 말한다로 마련을 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또 너무 낙관적으로 내년 증시를 보실지, 올해 증시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실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